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상 그 책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한국 금융 현실과 대안으로서 금융민주주의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크게 1장은 서론, 2장은 금융의 성장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금융의 성장과 모순. 3장에서는 금융민주주의의 개념과 또 구체적인 사례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 현실에서 금융민주주의 과제가 어떤 건지 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관한 한 이 금융 제도가 IMF 이후에 설립된 그 틀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여러 제도들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MF가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라 해가지고 요구를 한 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제도를 수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 이동의 자유를 요구를 했고, 금융시장 개방, 규제 완화, 그다음에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허용,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른바 그 신자유주의 지향의 금융 구조 조정을 해서 금융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금융자산이 아주 급속하게 축적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국가와 자본관계, 그리고 자본과 노동관계, 자본분파들 사이에서 금융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이 권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신용의 어떤 특정 계층의 독점, 그다음에 자산 불평등, 금융 배제, 비생산적인 투기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현상들이 이제 동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금융의 성장과 모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금융이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이 꼭 나쁜 측면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또 좋은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측면과 좋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이중성을 이해하는 게 이제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금융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첫째로는 사회에 흩어져 있는 화폐 자본을 수집해서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금융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윤율의 균등화를 가져오게 하고, 이때 금융의 강화되기 쉬운 측면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저생산성 자본의 퇴출 기능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본을 끊임없이 이렇게 퇴출시킴으로써 이윤율을, 평균적인 이윤율을 이렇게 높게 하는데 이제 금융이 기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은 또 개별 자본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대자본을 형성을 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 제도의 개입을 통해서 개별 자본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제 대자본 형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금융은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데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역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폐 자본이 금융시장에 머물면서 그 실물 자본과 연계를 상실할 때, 그때 이제 그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 자본이 원래는 그 실물 자본과 연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 그 자본론 3권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본론 3권에 이제 마르크스가 그 금융을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물 자본이 축적이 되고 금융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이 금융 자본의 축적이 실물 자본의 축적을 반영한다면 얼만큼 반영을 하느냐, 또 금융 자본이 독자적으로 실물 자본과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그 과제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폐 자본이 금융시장에만 머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케인스 같은 경우는 산업 순환과 구분되는 금융적 순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현실 자본의 축적과 그 연계를 맺지 않는 가공 자본의 독자적인 축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자본이 현실 자본과 그 관련을 맺는 게 정상적인데, 그 관련을 맺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축적될 가능성, 그걸 케인스는 금융적 순환이라고 얘기했고, 마르크스는 가공 자본의 축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그 금융자산이 축적이 되겠지만, 우리 이제 금융자산의 축적을 보통 금융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금융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 이거는 이제 실물 자본의 축적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 실물 자본 축적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이 이중성을 갖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 그 맥킨지 보고서나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80년까지는 세계 GDP하고 세계 총 금융 자산이 거의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GDP가 규모가 곧 금융 자산 규모였거든요. 8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물 자본 축적보다도 금융 자본이 훨씬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89부터요. 그래가지고 2010년이 되면, 30년 뒤가 되면,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한 3.5배 규모로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금융자산이 총 생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마르크스가 이제 그 자기의 과제를 이 금융자산의 축적이 실물 자본의 축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 이렇게 반영 꼭 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실물 자본 축적과 독자적으로 금융자산이 축적이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자산은 곧 그 청구권인데,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뭐 채권이나 주식, 그 다음에 화폐까지 포함해서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본다면 이게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만 계속 증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나 채권이 가공 자본이기는 하지만, 안녕하세요. 네? 가공 자본이기는 하지만, 이 가공 자본도 실물 자본하고 똑같이 그 평균 수준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이윤을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실물 자본은 100으로 그대로 있는데 주식 자본이 100에서 200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 200에 투자한 사람도 실물 자본 100에 투자한 사람과 그러니까 주식 자본 200에 투자한 사람도 실물 자본 100에 투자한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평균 수준의 이윤율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배당 요구가 높아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배당을 또 많이 해줘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이익을 더 이제 많이 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 강도를 높이고 또 노동 시간을 늘리고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물 자본에 비해서 가공 자본이 더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거는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의 연장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공 자본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정부 정책도 이 자산 가격 유지를 우선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80년대 이후에 그 금융 정책들을 보면 주로 이 자산 가격을 유지하고 또 끌어올리고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융의 성장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IMF도 그렇고 그 BIS도 그렇고 이런 국제 기구들마저도 금융의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실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지만 그걸 넘으면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이제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화인데 금융의 발전이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금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넘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 연구자들마저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발전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금융발전지수가 총 생산 가운데 민간 신용이 얼마냐가 이제 금융발전지수인데 이게 100에서 140을 넘으면 금융의 성장이 오히려 실물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이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지만 역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 역기능을 할 수 있는 사례는 금융자산이 실물 자본과 연계없이 과잉 축적됐을 때 그때 이제 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한다는 거고 이때 이제 신용 독점이나 자산 불평등, 금융 배제, 비생산적인 투기와 같은 이런 다양한 모순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그 금융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IMF 앞으로 의향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냈는데 그 의향서를 작성을 할 때 사실은 IMF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의향서를 작성을 했고, 여기에 쭉 몇십 가지가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금융과 관련해서는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재정과 금융 긴축, 이걸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 설립, 그다음에 금융 부분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할 것, 이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기관 설립, 이게 이제 사실 이 문구만 가지고 보면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이 독립적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설립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에서 독립시켜라,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독립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독립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독립하는 측면도 있고 시장에서 독립적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정부에서 독립을 시켜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로 이제 우리나라는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가 민간기구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민간기구냐.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입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아니고, 둘째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 예산을 감독기관들에서 이렇게 분담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간기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그 상부에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의 이제 그 감시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을 설립을 했는데, 이거를 민간기구로 설립을 했고, 민간기구로 설립을 한 이유는, IMF가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민간기구일 때 그 금융 감독을 좀 더 약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자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을 인수를 하게 될 텐데, 그 인수한 은행에 대해서 감독을 좀 느슨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가 담겨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는 당시에 이제 98년에 영국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금융감독 원칙이 어떤 거였냐면, 이른바 감독 대원칙이 라이트 터치,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수준의 이렇게 터치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위임을 해라,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기구가 안 하더라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감독을 잘못하는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처분한다든가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굳이 감독을 세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감독 기구를 설립을 한 거였습니다. 이 감독 원칙을 유지한 것이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대형 금융사고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금융사고에 아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융감독기구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IMF가 요구하는 게 물가 안정을 주 임무로 하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이걸 이제 요구를 했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한국은행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었고요. 이것도 보면 이게 물가 안정을 한국은행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했다는 게 매우 보수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러냐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도 있고 고용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고 환율 안정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물가 안정을 핵심으로 이렇게 삼는 내용을 한국은행법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물가 안정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 물가 안정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98년에 법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주요 나라들에서는 90년대부터 이제 물가 안정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나라는 법에다 명시를 했고 또 어떤 나라는 법에다 명시를 안 했지만 사실상 추구하는 이런 나라들도 있고 주요 나라들에서 어쨌든 이 물가 안정제를 90년대부터 쭉 도입을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법에다는 명시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가 안정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법에다 명시를 하고 있고 이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주 임무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정부가 어떤 재정을 활동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국채를 발행을 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이런 정책을 편다.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로지 물가 안정만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노동자들이나 또 이렇게 저소득층한테는 매우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성 이렇게 보장하는 내용이 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독립성은 정부에서 독립하는 것과 시장에서 독립하는 걸 다 포함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사실은 정부에서 독립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독립하는 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모든 은행들의 바젤 기준 충족 이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많이 문을 닫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여러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 인수가 되거나 아예 문을 닫거나 이제 이랬는데 뭐 평화은행이나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아은행 이런 데들은 이제 문을 닫았고 또 어떤 데는 다른 기업으로 인수합병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준이 됐던 게 BIS 자기자본 이 비율이었습니다.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이제 BIS가 국제결제은행인데 국제결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BIS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BIS 비율은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다, 권고 조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권고 조항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BIS 8%는 규범이 아니라 권고다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권고기 때문에 사실은 IMF가 이거를 요구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요구를 해서 이게 협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이 권고 사항이 강제 이제 법규가 돼버린 거죠. 그런 문제점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보면 지켜도 되고 뭐 사정 봐서 조금 뭐 시간 텀을 두고 나중에 지켜도 되는데 IMF 협정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이제 강제 규범이 돼가지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제 규범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지키기 위해서 BIS 8%에 미달하는 은행들은 전부 다 자산을 팔고 또 뭐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자본을 늘리고 그런데 당시에는 자본 늘릴 형편이 이렇게 잘 안 됐거든요.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파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나서게 되고 자산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이